가게 그만하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 봐주시면 되잖아요. 야, 그럼 저희도 베이비시터 비용 아끼고 좋잖아요. 아들의 병원비를 내준 정분 앞에서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손주돌봄이라는 이름의 무급 가사노동을 제안하는 나쁜 며느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게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도 문은 열어야 해. 그래야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니까. 새벽 5시 반. 윤정분의 손이 낡은 셔터를 들어 올렸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겨울 아침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했다. 40년 넘게 반복한 동작이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생각은 그보다 앞서 다음 일을 준비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저녁 씻어둔 반찬 용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정부는 앞치마를 두르며 냉장고를 열었다. 시금치, 콩나물, 멸치, 김. 오늘 만들어야 할 반찬 목록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랐다. 메모가 필요 없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7시 즈음 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한 팩씩을 사갔다. 두 번째 손님은 젊은 직장인이었다. 김치만 한 통 집어들고 카드를 내밀었다. 정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이름은 몰라도 취향은 알았다. 누가 매운 걸 좋아하는지, 누가 짜게 먹는지, 누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지. 9시가 되자 가게는 조금 한산해졌다. 정부는 그제야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평온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오래된 상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긴장했지만 아직은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 정부는 가게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들을 키웠다. 성우가 초등학생일 때 이 카운터 뒤에서 숙제를 시켰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배달을 시켰다. 고등학생 때는 주말마다 가게를 맡기고 학원비를 벌게 했다. 그렇게 이 공간은 삶의 무대였다. 누군가는 이 가게를 작다고 했다. 좁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분에게 이곳은 우주였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매일 저녁 문을 닫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자랐고 그녀는 늙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성호라는 이름이 떴다. 정부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정부는 직감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통화는 짧았다. 정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의 골목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그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반찬을 볶는 손이 조금 떨렸다. 기름이 튀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정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다.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전에 가게를 닫았다. 택시는 생각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 정부는 요금을 내고 급하게 내렸다. 응급실 입구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았다. 간호사가 환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3층 병동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부는
가방 속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과 카드가 있었다. 통장도 가방에 넣어왔다. 병실 문을 열자 성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며느리 서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정분이 들어서자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분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성우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괜찮아. 큰 거 아니야. 정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급성 췌장염. 과음과 과로가 원인.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최소 일주일 입원 필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 필수.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의학 용어는 어려웠지만 핵심은 이해했다. 아들은 한동안 쉬어야 한다는 것. 의사가 나간 뒤 정부는 서진에게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일주일 정도요.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한대요. 정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은 4인실이었다. 다른 환자들도 각자의 사정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이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다. 성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가게는? 정분이 짧게 답했다. 닫고 왔어. 성우가 미안해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정부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날 가게가 뭐가 중요해.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러 들어왔다. 정부는 복도로 나왔다. 서진이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복도 끝 대기 공간에 섰다. 정분이 먼저 말했다. 회사는 괜찮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반찬했어요. 내일부터는 정상 출근해야 하고요. 정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서진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정분이 물었다. 애들은? 서진이 대답했다. 학교 갔어요. 오후에 친정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정부는 안도했다. 손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복도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통화 중이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입원비는? 정분이 손을 저었다. 걱정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서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정부는 단호했다. 괜찮아. 준비된 게 있어. 실제로 정분에게는 준비된 돈이 있었다.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 정기예금과 적금. 아들에게 쓰라고 모은 게 아니었지만 이럴 때 쓰라고 모은 돈이었다. 정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렸다. 무게가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성우는 잠들었다. 정분과 서진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예상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병원 원무과를 찾았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선수금을 내야 했다. 창구 직원이 금액을 안내했다. 200만 원. 정부는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건넸다. 정분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났다. 승인 거부.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정부는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다. 같은 소리. 승인 거부. 정부는 당황했다. 분명 한도가 남아 있었다. 지난달 결제 대금도 다 갚았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정부는 가방을 뒤졌다. 다른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그 카드의 한도는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직원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복도로 나와 카드사에 전화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시스템 오류로 일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것. 오후에는 해결될 거라는 것. 정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현금을 찾아야 했다. 정부는 병원 1층에 있는 ATM으로 갔다.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출금 가능 금액을 확인했다. 100만 원. 하루 출금 한도였다. 나머지 100만 원은 내일 다시 와야 했다. 정부는 100만 원을 출금했다. 두툼한 지폐 뭉치가 나왔다.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다시 원무가로 갔다. 직원에게 말했다. 오늘은 100만 원만 낼게요. 내일 나머지 가져올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부는 서진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연결음만 울렸다. 정부는 문자를 보냈다. 입원비 일부 오늘 냈어. 내일 나머지 낼게. 괜찮지? 병실에 도착하니 성우는 죽을 먹고 있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나아 보였다. 정분이 물었다. 좀 어때? 성우가 웃으며 답했다. 많이 나아졌어. 엄마 덕분이야. 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서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다. 정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뭔가 어색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어색한지는 말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서진이 병실에 들렀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정분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야. 서진은 성우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정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부는 느꼈다. 서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서진은 30분쯤 있다가 일어났다. 먼저 갈게요. 애들 저녁 먹여야 해서. 정분이 말했다. 그래, 가봐. 서진이 병실을 나갔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이미 그쳤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날 밤 정부는 병원 의자에서 잤다.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다. 새벽에 간호사가 들어와 성우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정부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가 반복 재생되었다. 카드 거부, 출금 한도, 서진의 짧은 답장. 작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정부는 병원 일과에 익숙해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 매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7시에 간호사가 성호의 링거를 교체했다. 8시에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았다.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성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다. 통증이 줄었고 식욕이 돌아왔다. 의사는 이틀 더 입원한 후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정부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퇴원 후 요양 문제였다. 정부는 서진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다. 정분이 말했다. 성우가 모레 퇴원한대. 집에서 일주일 정도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서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낮에는 회사에 있어야 해서요. 애들도 돌봐야 하고. 정부는 기다렸다. 서진이 이어서 말했다. 친정 엄마한테 여쭤볼게요. 아니면 어머님 댁에서 며칠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정부는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통화는 짧게 끝났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자신의 집은 가게 바로 위층이었다. 원룸 구조의 작은 공간. 성호를 돌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다. 서진이 제안한 건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라는 걸. 오후에 서진이 다시 전화했다. 어머님, 친정 엄마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어머님 댁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정분이 대답했다. 응, 그래. 걱정 마. 서진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정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부는 그날 저녁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정부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성우가 결혼할 때 서진은 정분을 좋아한다고 했다.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축복이에요. 결혼식 날 서진이 했던 말. 정부는 그 말을 믿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다. 명절에 함께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렀고 생일에는 선물을 챙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언가 변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처음부터 정분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 서진은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지켰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마음까지 열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해하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시댁과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각자의 삶이 있다고. 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았나.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막상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 되니 달랐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정부는 옥상 난간에서 손을 떼고 병실로 돌아갔다. 성우는 자고 있었다. 정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였다. 퇴원 전날 정부는 병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성우가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갔다. 대기실 TV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관심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역 문화재단 주최 자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 행사장 풍경이 나왔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카메라가 패널들을 비췄다. 그때였다. 서진의 얼굴이 화면에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확실히 봤다. 서진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 웃고 있었다. 정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뉴스는 이미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행사는 어제 열렸다. 어제 서진은 회사에 있다고 했다. 바빠서 병원에 못 온다고 했다. 정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제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회사 일이 밀려서 저녁에 못 갈 것 같아요.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실망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명확해진 것이었다. 자신이 서진에게 무엇인지.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 손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깊었다. 머리는 새하얗다. 정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병실로 돌아오니 성우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정분이 대답했다. 화장실. 성우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내일 퇴원이래.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다. 성우가 물었다. 엄마 집에 가면 될까? 서진이 그러는데. 정분이 대답했다. 응, 괜찮아. 내가 돌볼게. 성우가 미안해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부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구 돌보는데.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날씨가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아니, 눈일지도 몰랐다. 계절이 그랬다. 비인지 눈인지 애매한 시기. 저녁에 서진이 왔다. 짧게 들렀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내일 퇴원이시죠? 제가 아침에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오후에 들를게요. 정분이 말했다.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갈게. 서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서진은 30분도 안 되어 나갔다. 정부는 서진이 나간 문을 바라봤다. 오래도록. 성우가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정분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정부는 잠들지 못했다. TV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서진의 웃는 얼굴, 화려한 드레스, 그 여유로운 모습. 정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새벽 4시쯤 정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병원은 고요했다. 간호사 몇 명만 당직실에서 불을 켜고 있었다. 정부는 창문 앞에 섰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곧 동이 틀 것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정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기로,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로. 아들을 돌보는 것, 그게 엄마로서 할 일이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퇴원 당일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성우가 입었던 옷, 세면도구,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다.
원무과에서 최종 정산을 해야 했다. 정부는 통장과 현금을 확인했다. 계산대 앞에 섰다. 직원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총 350만 원. 이미 낸 200만 원을 제외하면 150만 원이 남았다. 정부는 현금을 꺼냈다. 지폐를 세며 건넸다. 직원이 영수증을 출력했다. 정부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성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까지 나왔다. 규정이었다. 정부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다. 정분이 짐을 실었다. 성우가 뒷좌석에 올랐다. 정분도 옆에 앉았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다. 정분이 주소를 말했다. 자신의 가게 주소였다. 택시가 출발했다. 성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 정분이 대답했다.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가게에 도착했다. 정부는 셔터를 올렸다. 일주일 만이었다. 가게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냉장고 안의 재료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다. 정부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아들이 먼저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랐다. 성우가 힘들어했다. 정분이 부축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이 나타났다. 침대, 옷장, 작은 부엌. 정분이 사는 공간이었다. 성우를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줬다. 성우가 눈을 감았다. 엄마, 조금만 자도 돼? 정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푹 쉬어. 성우는 금방 잠들었다.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올렸다. 천천히 저었다. 죽이 끓는 동안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이 보였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가게에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다. 정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적금 만기가 다음 달이었다. 그것까지 합치면 괜찮을 것이었다. 하지만 여유는 없었다. 정부는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서글펐다. 4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하나씩 쌓아온 돈. 하지만 한 번의 입원으로 이렇게 쉽게 줄어들었다. 오후에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잘 도착하셨어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정부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있어. 천천히 와. 짧은 대화였다. 더 이상 길게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성우가 일어났다. 죽을 한 그릇 먹었다. 엄마, 맛있어. 정분이 웃었다. 많이 먹어. 하지만 성우는 반 그릇도 먹지 못했다. 아직 입맛이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이가 들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지쳤다. 밤이 깊어졌다. 정부는 바닥에 요를 깔았다. 침대는 성우에게 양보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오래도록 뒤척였다. 새벽녘 정부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로 내려갔다. 냉장고를 열어 상한 재료들을 버렸다. 바닥을 쓸었다. 선반을 닦았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정부는 일하는 게 편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손을 움직이면 됐다. 하지만 가게를 열 수는 없었다. 위층에 아들이 있었다. 언제 깨어날지 몰랐다.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몰랐다. 정부는 걸레를 짜며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정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부는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혹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었다. 여보세요? 정분이 말했다. 상대방은 여자였다. 나이 든 목소리였다. 혹시 성우 어머님이세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서진이 어머니예요. 정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서진의 어머니와는 결혼식 이후로 거의 연락한 적이 없었다. 명절에 한두 번 마주칠 뿐이었다. 정분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성우가 입원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괜찮아요? 정분이 대답했다. 네, 이제 퇴원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상대방이 안도하는 소리를 냈다. 다행이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부는 기다렸다. 상대방이 본론을 꺼낼 것을 알고 있었다. 과연 여자가 말했다. 그게 서진한테서 들었는데 병원비를 어머님이 내셨다고요? 정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냈어요. 상대방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서진이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미 해결됐어요. 상대방이 이어 말했다. 그래도 저희가 절반이라도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돈은 필요했다. 그러시겠다면 감사하죠. 상대방이 말했다. 그럼 제가 서진한테 얘기해서 금액 보내드리게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서진의 어머니가 전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도와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체면 때문일까? 그날 저녁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어색했다.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연락 받으셨죠? 정분이 대답했다. 응, 받았어. 서진이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분이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서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 형편도 좀 빠듯해서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담드리는 게 미안했어요. 정부는 그 말을 곱씹었다. 형편이 빠듯하다. 하지만 자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다. 정부는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 알았어. 내 엄마가 도와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해. 정분이 말했다. 서진이 안도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통화가 끊겼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정부는 깨달았다.
서진에게 자신은 의무였다. 사랑이 아니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부는 침대에 누운 성우를 바라봤다. 아들은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정부는 생각했다. 아들도 알고 있을까?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며칠 후 서진의 어머니가 돈을 보냈다. 100만 원이었다. 정분이 낸 금액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정부는 받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돈은 돈이었다. 정부는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감정을 쏟지 않기로, 사랑과 책임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정부는 아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까지 그 사랑을 기대할 필요는 없었다. 각자의 자리가 있었다. 정부는 이제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했다. 정부는 아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오후 정부는 성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서재 깊숙이 넣어둔 서류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래 열어보지 않은 가방이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들. 정부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정분이었다. 1층 반찬가게만이 아니었다. 2층 주거 공간, 3층 전체, 그리고 옆 건물까지 모두 정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 정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낙후된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알았다. 언젠가 이곳의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씩 건물을 샀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반찬가게는 정분의 선택이었다. 임대료를 받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고 싶었다. 손을 놀리고 싶었다. 그래서 1층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사람들은 정분을 가난한 반찬가게 주인으로 알았다. 정부는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 왜 숨겼을까? 정부는 알고 있었다.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특히 가족이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성우는 어머니가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을 키웠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난한 노인네로 여겼다. 정부는 통장을 확인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3층 전체를 사무실로 임대한 회사에서 500만 원, 옆 건물 2층을 카페로 쓰는 업체에서 300만 원, 1층 옆 가게에서 200만 원,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병원비 350만 원. 정분에게는 한 달 임대료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돈을 아까워하는 척했다. 며느리가 보이도록, 며느리가 느끼도록. 시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을 다 썼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정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서진은 자선 행사에 참석하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 병원에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병원비로 고생하는 동안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보내며 도와줬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곧 보여줄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며느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날 저녁 서진이 성호를 데리러 왔다. 차에 짐을 실었다. 정분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힘드셨죠? 목소리에는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는 음색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당연한 거 했어. 서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병원비. 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어, 필요 없어. 서진이 당황했다. 어머님, 그래도 정분이 손을 저었다. 진짜 괜찮아, 나한테 여유 있어. 서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 허세 부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얼굴. 정부는 그 표정을 또렷이 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곧 보여주겠다고. 진실을. 성우가 차에 올랐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차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서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정부는 2층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명확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았다. 정부는 핸드폰을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윤정분인데요. 가게 정리하려고요. 세입자 구해주세요. 상대방이 놀랐다. 사장님, 직접 하시던 거 그만두시게요? 정분이 대답했다. 네, 이제 쉬려고요. 통화를 끊고 정부는 가게를 내려다봤다. 40년을 운영한 공간. 하지만 이제 놓을 때가 됐다. 정부는 더 이상 며느리 앞에서 가난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힘들게 사는 척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옷장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둔 쇼핑백이 있었다. 작년에 백화점에서 산 옷.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 정부는 그동안 좋은 옷을 사도 입지 않았다. 누가 볼까봐, 누가 의심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부는 옷을 꺼내 침대에 펼쳤다. 캐시미어 코트, 실크 블라우스, 좋은 바지 모두 정분의 것이었다. 정부는 옷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정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이런 옷을 입을 것이다.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꿈을 꿨다. 자신이 당당하게 걷는 꿈. 아무도 정분을 무시하지 않는 꿈. 정부는 웃으며 꿈속을 걸었다. 자유로웠다.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반찬 가게를 완전히 정리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게. 임대료는 월 250만 원. 정분의 월 수입은 이제 1250만 원이 됐다. 정부는 가게 간판이 바뀌는 걸 지켜봤다. 40년 된 정분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내려갔다.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다. 샌디스 샌드위치. 젊고 세련된 디자인. 정부는 감상에 젖지 않았다. 끝난 시간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가게 정리했다며? 왜 말 안 했어?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정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려고. 성우가 걱정했다. 그럼 뭐하고 살아? 돈은? 정부는 짧게 웃었다. 걱정 마. 다 준비돼 있어. 성우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준비? 정분이 대답했다. 너 알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해. 성우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정분이 말했다. 없어. 그냥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성우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랑 같이 살자. 정부는 예상한 제안이었다. 아니야. 난 혼자 살 거야. 성우가 설득하려 했다. 엄마 외롭잖아. 그리고 나이도. 정분이 끊었다. 외롭지 않아. 그리고 나이는 상관없어. 난 아직 건강해. 그날 오후 성우가 서진과 함께 찾아왔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정부는 그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했다. 정부는 정리를 마친 상태였다. 새 가구도 들여놨다. 고급스러운 소파, 큰 TV, 세련된 조명. 서진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이거. 정분이 태연하게 말했다. 응, 새로 샀어. 예쁘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가구들은 수천만 원은 할 것 같았다. 어떻게 반찬 가게를 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성우가 물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산 거야? 정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내 돈으로 샀지. 성우가 난감해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정분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모아둔 거 있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비도 쓰셨는데. 정분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리 안 했어. 걱정 마.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정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거 봐. 성우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정분이 설명했다. 이 건물 내 거야. 그리고 옆 건물도. 서진이 서류를 빼앗아 봤다. 눈이 점점 커졌다. 소유주는 모두 윤정분. 취득일자는 20년 전.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건물 주세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됐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성우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놀람,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 특히 서진의 얼굴에서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정분이 말했다. 나 가난한 줄 알았지?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정분이 이어갔다. 내가 힘들게 산 줄 알았지? 병원비 내느라 고생했다고 생각했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부는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100만 원 보낸 거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 서진의 손이 떨렸다. 정분이 웃었다. 나한테 그 돈은 하루 임대료도 안 돼. 성우가 끼어들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정분이 아들을 바라봤다. 말할 필요 없었어.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너희가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 돈 때문에 잘하는 거면
그건 효도가 아니니까. 서진이 변명하려 했다. 어머님, 저는. 정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어. 변명 안 들을 거야. 나도 이제 알았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부는 일어섰다. 이제부터 각자 살자.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명절에 볼 필요도 없어. 전화도 필요할 때만 해. 나도 바쁘거든. 성우가 놀랐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 살겠다는 소리야. 이제까지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는 알았다. 정부는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 가봐. 나 할 일 많아. 성우와 서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현관을 나서며 성우가 말했다. 엄마, 다시 얘기하자. 정분이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전화해. 문이 닫혔다. 정부는 문에 기대어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짜릿했다. 드디어 말했다. 드디어 선을 그었다. 정부는 웃음이 났다. 정부는 소파에 누웠다. 부드러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새로 단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다. 정부는 만족스러웠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정분의 것이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 봄이 왔다. 정부는 공항에 서 있었다. 수화물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다. 목적지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다. 정분의 첫 혼자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비행기 안에서 정부는 넓은 좌석에 몸을 기댔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왔다. 정부는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햇빛이 부셨다. 정부는 선글라스를 썼다. 고급 브랜드였다. 이제는 당당하게 썼다. 제주도 호텔은 최고급 리조트였다. 오션뷰 스위트룸. 정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조, 탁 트인 바다 전망. 정부는 발코니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 바다 냄새, 자유의 냄새, 돈의 냄새. 저녁에는 호텔 파인 다이닝에서 식사했다. 정부는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다. 랍스터, 와규 스테이크, 트러플 리조또. 가격을 보지 않았다. 천천히 먹었다. 와인 페어링도 함께. 정부는 매 코스마다 감탄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진작 안 먹었을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분의 아침은 달라졌다. 매일 다른 호텔의 조식 뷔페를 돌았다. 월요일은 신라호텔, 화요일은 롯데호텔, 수요일은 그랜드 하얏트, 목요일은 포시즌스, 금요일은 JW 메리어트. 주말에는 조금 더 먼 곳까지 갔다. 신라호텔 조식 뷔페. 정부는 접시에 연어, 캐비어, 신선한 과일을 담았다. 샴페인도 한 잔. 아침부터 샴페인. 왜 안 되겠는가? 정분의 돈이었다. 정분의 선택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남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했다. 주변에는 외국인 투숙객들이 많았다. 정분도 그들처럼 당당했다. 롯데호텔 조식. 오믈렛을 주문했다. 셰프가 눈앞에서 만들어줬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분이 대답했다. 트러플 듬뿍 넣어주세요. 셰프가 웃으며 트러플을 갈아 넣었다. 향이 진했다.
비쌌다. 하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맛있었으니까. 조식 후에는 호텔 스파로 갔다. 매일 다른 호텔의 사우나와 스파를 예약했다. 정부는 회원권을 끊었다. 여러 곳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경험이 중요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중요했다. 그랜드 하얏트 스파. 정부는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2시간짜리. 마사지사가 물었다. 압이 괜찮으세요? 정분이 대답했다. 완벽해요. 근육이 풀렸다. 4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서 있던 다리가 펴지는 것 같았다. 정부는 눈을 감고 즐겼다. 포시즌스 스파. 이번에는 페이셜 케어를 받았다. 고급 제품을 사용한다고 했다. 얼굴에 차가운 젤이 발려졌다. 시원했다. 마사지사가 말했다. 피부가 좋으세요. 정분이 웃었다. 이제 좀 관리하려고요. 늦었지만 시작이었다. 사우나에서 정부는 다른 여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였다. 부유해 보였다. 정분도 이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어디서 오셨어요? 누군가 물었다. 정분이 대답했다. 근처에 살아요. 건물 몇 개 있어서 임대료로 여유롭게 지내요. 여자들이 부러워했다. 좋으시겠어요. 자식들이 효도하겠네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 각자 살아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여자들이 놀랐다. 요즘 그렇게들 하세요? 정분이 웃었다. 저는 그렇게 해요. 훨씬 편해요. 헬스장도 등록했다. 고급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가 배정됐다. 젊은 남자 트레이너. 사장님, 목표가 뭐세요? 정분이 대답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내 돈 다 쓰는 거요. 트레이너가 웃었다. 멋진 목표네요. 정부는 주 3번 PT를 받았다. 비쌌다. 1시간에 15만 원. 하지만 가치가 있었다. 몸이 달라졌다. 근육이 생겼다. 자세가 좋아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웠다. 여름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부는 명품 골프웨어를 샀다. 골프채도 최고급으로 맞췄다. 레슨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번 돈이에요. 내가 쓸 거예요. 골프장 회원권도 샀다. 몇 억짜리. 주변에서 놀랐다. 그 나이에 골프 회원권을. 정분이 당당하게 말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돈인데. 내가 번 돈 모두 쓰고 갈 거예요. 정부는 백화점 VIP 라운지 단골이 됐다. 명품 매장을 돌았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직원들이 정분을 알아봤다. 사장님, 오늘은 뭘 보러 오셨어요? 정부는 여유롭게 둘러봤다. 마음에 드는 가방을 샀다. 수천만 원. 카드를 긁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옷도 바꿨다. 옷장을 통째로 갈아엎었다. 싸구려 옷은 다 버렸다.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샀다. 정부는 거울 앞에 섰다. 달라진 자신을 봤다. 고급스러웠다. 우아했다. 부유해 보였다. 실제로 부유했으니까. 미용실도 바꿨다. 청담동 유명 미용실. 한 번 가는데 50만 원.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머리 스타일이 확 달라졌다. 염색도 했다. 새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멋을 내는 염색. 애쉬 그레이. 세련됐다.
피부과도 다녔다.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주름이 옅어졌다. 피부톤이 밝아졌다. 의사가 말했다.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분이 웃었다. 돈을 제대로 쓰니까 그런가 봐요. 정부는 친구들을 호텔 라운지로 초대했다. 애프터눈 티를 주문했다. 샴페인도. 친구들이 놀랐다. 정분아,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정분이 웃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산 거지.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갔다. 파리, 런던, 로마. 비즈니스 클래스로만 갔다. 5성급 호텔에만 묵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명품 쇼핑도 실컷 했다. 정부는 지갑을 열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번 돈이야. 마음껏 쓸 거야. 파리 에르메스 본점. 정부는 버킨백을 샀다. 수천만 원짜리. 직원이 물었다. 선물이세요? 정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포장했다. 정부는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샹젤리제 거리. 정부는 당당했다. 겨울이 왔다. 정부는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갔다. 일주일. 최고급 리조트에 묵었다. 스키 강사도 개인 레슨으로 고용했다. 비쌌다. 하지만 값어치를 했다. 정부는 알프스를 타고 내려갔다. 바람을 가르며 이게 인생이지. 성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너무 돈 쓰는 거 아니야? 아껴야지. 정분이 웃었다. 왜 아껴? 누굴 위해서? 나 죽으면 누가 쓰는데? 성우가 당황했다. 그래도 정분이 끊었다. 걱정 마. 내 돈 내가 쓰는데 너가 왜 참견해? 정분은 진심이었다. 40년 동안 모은 돈. 아껴 쓰고 숨기고 쌓아둔 돈. 이제는 펑펑 쓸 것이었다. 관 속에 가져갈 수 없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했다. 자신을 위해 써야 했다. 어느 날 정부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신라 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저녁 칵테일 타임이었다. 정부는 샴페인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불빛이 반짝였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가 정분을 쳐다봤다. 부러운 눈빛이었다. 정부는 그 시선을 느꼈다. 웃으며 샴페인을 들었다. 마치 건배하듯. 젊은 여자도 웃으며 잔을 들었다. 정부는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68배 시작한 진짜 내 인생. 늦었다고?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매일 아침 정부는 호텔 조식장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어떤 날은 일식, 어떤 날은 양식, 어떤 날은 한식. 다 맛있었다. 다 비쌌다. 다 가치 있었다. 정부는 매 끼니를 감사하며 먹었다. 자신에게 감사하며. 조식 후에는 스파, 운동, 쇼핑, 문화생활. 빼곡한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바빴지만 여유로웠다. 돈을 쓰지만 풍요로웠다. 역설이었지만 진실이었다. 저녁에는 혼자 파인 다이닝을 즐겼다. 정부는 혼밥의 달인이 됐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정분을 알아봤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정분이 웃었다. 여기 음식이 최고거든요. 직원들이 특별히 챙겨줬다. 단골 대우. 밤에는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비싼 위스키. 정부는 천천히 음미했다.
옆자리 외국인이 말을 걸었다. You look happy. 정분이 영어로 대답했다. I am. I'm spending all my money on myself. 외국인이 웃으며 건배했다. 치즈 투댓. 주말에는 골프장에 갔다. 정부는 이제 골프를 꿰쳤다. 비거리는 짧았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함께 치는 사람들이 칭찬했다. 사장님, 실력 늘었어요. 정분이 웃었다. 돈값은 하네요. 라운딩 후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했다. 스테이크와 와인, 골프장 전망이 보이는 자리. 정분은 만족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정분의 것이었다. 정분이 만든 것이었다. 정분이 누릴 자격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정분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실컷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분은 개의치 않았다. 당당하게 걸었다. 명품으로 무장한 68살.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번 돈 모두 쓰고 갈 거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내가 누릴 거야. 그게 나한테 하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정분의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분의 행복은 늘어나고 있었다. 역비례 관계. 돈은 줄수록 행복은 늘었다. 정분은 그 법칙을 발견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쓸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정분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 산책 중이었다. 운동화가 아니라 명품 스니커즈를 신고,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명품 스포츠웨어를 입고, 정분은 고급스러웠다. 석양이 한강을 비췄다. 황금빛이었다. 정분은 그 빛을 쳐다봤다. 눈부셨다. 아름다웠다. 정분의 인생 같았다. 이제야 빛나는 인생. 정분은 일어나 걸었다. 자신의 건물을 향해. 집으로.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자지 않을 것이었다. 호텔을 예약했다. 또 다른 5성급 호텔. 정분은 일주일에 서너 번 호텔에서 잤다. 왜? 좋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택시를 잡았다. 호텔 신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정분을 쳐다봤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명품 가방, 당당한 자세. 기사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정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불빛들, 건물들, 사람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았다. 정분도 마침내, 진짜로. 정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모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쓸 거야. 후회 없이, 남김없이.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효도니까. 정분은 웃었다. 크게, 자유롭게, 행복하게.